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증시가 블랙 먼데이급 위기에 직면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상황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실적이 이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는 혼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 역시도 지난 거래일에 4.9%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지정학적인 긴장까지 더해지면서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또 최근에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1987년에 있었던 미국의 블랙 먼데이와 유사하다는 공포감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이 얼마나 유사한지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지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네, 뭐 87년 블랙 먼데이까지 네. 꺼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갑자기 지금 금요일 날 주가가 뭐 한 20% 빠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원인을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알고리즘 매매가 결합돼서 일시적으로 매물이 쏟아졌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네.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은 결국 그 당시에도 부채가 많이 쌓였고 부채가 많이 쌓이기 전에 돈이 많이 풀렸고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자산시장에 과열을 일으켰고 또 금융시장에 약한 고리가 있었다. 그 당시에 약한 고리는 저축대부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비슷한 면도 있죠. 지금도 뭐 돈이 많이 풀렸고 빚을 사람들이 많이 졌고 또 상업용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좀 과열, 약간 자금의 쏠림 현상이 강하게 일어났고 이런 네. 부분에서는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2008년과 비교해도 그렇고요. 87년 블랙 먼데이하고 비교하면 더욱더 그런 것이 네. 금융시장의 중심이 되는 대형 은행들이 굉장히 건전합니다. 너무 건전할 정도예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미국에도 지역은행들이 많아서 이 작은 규모의 물론 작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은행보다 더 크지만 네. 큰 은행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미국 안에서 뭐 JP모간이라든지 그런 큰 은행들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은 지역은행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은행들이 상당히 건전성, 즉 그렇게 부실 대출이 많지 않은 거죠. 그리고 지금 상당히 그 건전성 관리를 엄격하게 당국으로부터 지금 관리받아 왔기 때문에 조금 87년 블랙 먼데이랑 비교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 혼란스러운 만큼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1987년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 사태까지 우려감이 더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증시를 살펴보면요.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있지만 금리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최근 연준 인사들은 조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중동발 리스크가 나온 만큼 앞으로 미국의 금리 시나리오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네, 뭐 당장 뭐 10월 30일에서 11월 1일 네. 예정된 다음 주죠. 뭐 지금 올해 마지막에서 두 번째 네. 통화정책 회의인데 FOMC에서는 뭐 동결이 거의 유력시 되지 않습니까? 네. 12월 13일 날 예정된 올해 마지막 FOMC에서도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동결이 거의 유력시 되는 것 같고요. 당초에는 저도 12월 달에 한 번 더 올리고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시장 금리가 많이 튀어 있기 때문에 메리 데일리 그 총재부터 해서 많은 연준 인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장기 시장 금리의 상승이 연준이 해야 될 일을 조금 도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기업이나 가게에 조금 뭐 소비라든지 투자 이런 것들이 움츠려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모기지 금리가 8% 찍었습니다. 미국에서 30년 고정금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주택 경기도 살짝 이제 더블 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좀 8%의 금리를 빌려서 30년간 8%의 고정금리를 빌릴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10월부터 이제 학자금 대출 그리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코픽스 금리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라든지 각종 뭐 오토론이라든지 자동차 살 때 이런 금리가 다 치솟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가 알게 모르게 지금 움츠려들고 있는데
뭐 나타나는 지표는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네. 그 기저에 깔린 뭐 은행의 대출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나 9월 달부터 8월 지나서 9월 달부터 금리가 많이 튀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은행 대출도 랜딩이 줄고 있거든요. 대출이 줄고 있어서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기를 끌어내리는 요인들이다.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 연준이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연준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좀 지켜보자라는 쪽의 의견이 저는 우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의 금리가 조금 더 튀어오르면서 기저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좀 움츠러들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리가 연준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다고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시장에서 요즘에는 금리만 중요한 게 아니고 유가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중동발 리스크가 드리워져 있으면서 고유가 가능성도 제기가 됐는데 거기 또 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유가가 지속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만약에 확전이 되고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러면 뭐 유가는 뭐 한없이 튈 수밖에 없죠. 뭔가가 이제 더 뭐 유가를 상승시키는 지정학적 요인이 불거지는데 유가가 가만히 있을 리는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배럴당 150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근데 우리가 베이스 시나리오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확전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여요. 왜냐하면 뭐 이란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과 사우디가 일단 조금 확전을 원하지 않는 것 같고요. 사우디는 잃을 게 많은 나라죠. 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유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면 바이든 정부가 내년에 대선에서 이길 확률은 더욱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확전을 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이란이 변수입니다만은 이란도 뭐 경제 부흥을 해야 되고 이란 혁명 수비대는 뭐 이란 정부와는 조금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돌발 변수는 있겠죠. 이란 혁명 수비대가 헤즈볼라를 통한 대리전 양상을 띠는 게 이제 가장 큰 위험 요소인데 그러기에는 이란도 좀 부담스러울 거다라는 네.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서요. 확전 가능성보다는 유가가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거의 고점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유가로 인한 금리 상승과 세계 인플레이션은 너무 지금 좀 우려스러운 약간 공포 심리로 네.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확정 가능성은 낮겠지만 그래도 유가가 조금은 더 오를 가능성은 있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노선을 좀 변경했습니다. 이 소식 속에서 유가 잠깐 반락을 좀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만큼 원유 공급망 속에서 베네수엘라의 영향력이 확대가 된다면 앞으로 원유 가격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공을 들이겠죠. 네. 베네수엘라는 아시다시피 매장량으로 보면 세계 1위입니다. 네. 사우디보다도 많아요. 근데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하지만 뭐 그 원유 시설이 만약에 부분적으로 재가동된다면 적지 않은 물량이 세계 시장, 원유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고요. 지금 세계 원유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재고가 타이트하다라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사우디와 러시아가 130만 배럴 하루에 감산까지 단행한 부분이고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원래 정상은 한 75억 배럴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한 거의 절반 35억 배럴 완전히 바닥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약간의 지정학적 위기가 촉발되면 네. 유가는 뭐 불이 붙듯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베네수엘라를 동원해서 원유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마 동절기가 가기 전에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가는 너무 공포 심리로 볼 필요는 없다. 유가 자체가 올라가면 결국 수요가 줄어서 유가는 내려가는 그러한 경기 조절 기능, 유가 자체의 가격이 조금 평균으로 다시 내려오려고 하는 속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미국이
석유 매장량 1위 국가인 베네수엘라에 손을 내민 만큼 앞으로의 유가는 조금 더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좀 이슈를 넘어가서 중국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4.9% 증가했다고 어제 발표가 좀 나와 있었는데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도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한 분기 내지는 뭐 한두 달 경제 지표를 가지고 중국 경제를 보는 것은 너무 조금 나이브한 것 같고요. 네. 전체적인 중국 경제의 그림은 아직도 헝다가 지금 거의 실질적인 디폴트 상태, 채무 불이행 상태에 지금 와 있듯이 거대한 부채 조정 문제를 지금 안고 있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뭐 전년 동월 대비라든지 동분기 대비 혹은 예상치 대비 뭐 경제 지표 소매 판매라든지 생산 같은 지표들이 살짝 잘 나올 수는 있지만 특히 뭐 앞서 질문했듯이 중국 경제가 좋아져서 원유 수요가 늘어서 유가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생각이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침 영국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도 향후 5년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 4.0%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아마 제가 리포트는 안 봤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하는 배경에는 지금의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문제하고 기업 부채 문제, 부동산 개발업체 부채 문제가 굉장히 헤비한 상태다. 한두 해 뭐 이렇게 뭐 한두 분기 이렇게 조정해서는 뭐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네. 규모가 너무 커서 앞으로 중국 경제의 매크로를 아주 무겁게 짓누르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당장 올해 성장률은 뭐 중국 정부의 목표대로 한 5% 위에 살짝 지킬 것은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4분기만 뭐 4.3%, 4.4% 나오면 5.0% 성장률은 달성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 성장률도 당장 그렇게 높게 보기가 어려운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부채 조정 문제, 구조 조정 문제 때문에 좀 원유 수요를 끌어올릴 정도로 중국 수요가 요란하게 반등하는 그러한 그림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